네, 안녕하세요. 새벽에 에, 시사인 오랜만에 신문 비전이죠. 신문 비전 하고 싶어서 어, 이번에 이제 그 문짝을 뜯어내 가지고 백호 작업대로 만든 거고 장롱문 뜯은 걸로 또 백호 작업대 만들었거든요. 여기도 결국에 인터넷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유튜브를 언제 찍을지 모르니까 아, 제가 교회는 안 가도 이 범사에 감사라는 문구를 좋아해서 걸어 놓습니다. 좀 정리가 많이 아이고, 시사인에서 그런 정치적인 것은 거의 잘 안 다룰 거예요. 여긴 뭐 문재인 아무튼 윤건영 씨 이야기 그다음에 보수 생각에도 이렇게 있는데 정치적인 거는 좀 단기적인 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 영상들의 장점은 신문 비전이라 할지라도 미래학적인 견지를 제 영상에서 계속 집어넣는 거 그것이 제 영상 자료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번 시사인에서 빅데이터 3법, 아니 데이터 3법, 데이터 3법을 정치권하고 기업 쪽에서는 기업 쪽 유리한 법인가 봐요. 그래서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 시민운동 쪽에서는 참여연대 이쪽에서는 개인정보 도둑법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대립들이 이제 일종의 언캐니 밸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이 논의를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기자가 쓴 건가요? 아무튼 김명희 씨가 썼네요. 한 가지 예로 드는 게 이런 겁니다. 학교에서 예전에 우리 왜 담임 선생님의 가정 방문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가정 방문이 폐지가 됐는데 그거는 가정 방문이 나빠서일까요? 아니면 교사들이 나빠서일까요? 만약에 굉장히 좋은 교사라면은 가정 방문이라던가 또는 학습 환경 조사서에서 그 학부모의 재산과 직업과 학력을 적는 란이 있는데 이제 그게 2013년부터 교육부에서 폐지를 한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은 학생들이 차별받을까봐 위화감이 조성될까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이의 진로 지도라든가 학습 지도를 할 때 그 아이의 부모에 대해서 아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내가 적극적으로 멘토링을 하려면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뒷돈을 좋아하는 선생님이라거나 또는 별 볼 일 없는 자기가 봤을 때 자기에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집의 자녀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작용을 하니까 학습 환경 조사서를 없앤 거죠. 그리고 가정 방문도 없앤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더 많은 정보라는 것은 학생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좋은 선생님에게는 좋게 쓰이는 거고 나쁜 선생님에게는 나쁘게 쓰이는 겁니다.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빅데이터를 페이스북에서 모은 빅데이터를 트럼프 쪽에 줬다. 뭐 나쁘게 쓰였다고 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뭐 최근에 우버라든가 타다라든가 뭐 데이터 3법 이 문제들이 4차 산업혁명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도 한국만의 빅데이터를 모아서 활용하는 연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다 도움이 돼요. 자, 개인의 정보 공개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기득권하고 부자까지도 결국에는 자기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마치 그 공수처법에서 검찰은 자기의 과오를 덮을 수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일종의 그 공수처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공개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좀 순서는 기득권의 공개는 처음에는 좀 감춰져요. 그러니까 기업의 비리는 감춰지게 되고 기업이 원한 소비자들의 정보라든가 국민의 정보가 먼저 공개가 되게 되죠. 순서는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가다가 결국에는 기업의 정보라든가 기득권의 정보라든가 또는 뭐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의 정보까지도 공개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저는 데이터 3법이 통과되는 게 좋다고 봐요.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어떤 투표를 통해서 그 기업 친화적인 정치인들이 국회에 많아지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무엇보다도 정치의 그 오류를 바로잡으려면 참 정치인들이 미래학적인 견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어떤 인간이 그 센터에 있느냐예요. 어떤 인간이 그 데이터를 주무르는 센터에 배치가 될 것이냐의 문제. 그거를 잘 잡아가야 되고, 또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모아서 활용하는 연습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데이터 3법을 반대하는 게 러다이트 운동이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요, 이 시사인이라는 게 좌파적인 잡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 시사인의 반대하는 의견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댓글을 달았는데 난 예술가지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무튼 현실은 참 어려운데, 물이라는 것을 우리 예전에 그 속담이 있었죠. 물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고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된단 말이 있었는데, 또 아니죠. 뱀의 독도 약으로 쓰면 또 약이 되고 대부분은 뭐 독으로 쓰이겠지만 또 소의 우유도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또 뭐랄까 잘 쓰는 사람과 잘 못 쓰는 사람은 또 그 다음 단계 또 계속해서 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인사가 만사란 말이 있듯이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인공지능 문제도 사람이 문제예요. 제가 인공지능과 미래학에서 그다음에 제가 줄곧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해 왔던 여러 가지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책이 하나, 지금 장정일이라는 소설가가 책을 리뷰한 거를 제가 읽었는데, 인공지능에 대한 대단한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읽을 시간은 없어서 이 지금 빨간 표지인데 초점이 이 빨간 표지에 검정 점 안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이미지로 기억을 해주시고, 제목은 제가 이제 이 영상 제목에 달 거니까요. 제목이 김진석이라는 사람이 썼고요. 강한 인공지능과 인간이 제목이고, 다음에 인간 강화와 인간 잉여의 패러독스.
그러니까 인간은 소수는 사이보그화 된다는 거죠. 인공지능을 충분히 활용하는 인간이 되는 거고 대다수는 잉여 인간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뭐 거의 정해져 있는 순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0.1%만 부자가 되는 세상으로 가다가 다시 0.01%만 어떤 정보의 어떤 독점이라기보다는 인공지능의 수혜를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층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AGI의 수혜를. 그런데 이 부분을 이지성 같은 작가는 뭐 새로운 계층 시대가 온다 그러면서 결국 0.1%, 0.01%만 그런 어떤 인공지능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어떤 안전하고 수혜를 입는 계층인데 그럼 에이트는요 0.1%, 0.01%를 위한 책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그런 어떤 인공지능에 의해서 쉽게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긴 하지만 그것이 다시 세상에 뿌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잉여 인간이 되는 것을 염려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잉여 인간이 아니라 잉여 시간을 어떻게 즐겁고 가치 있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일자리 경제가 놀자리 경제로 바뀌는 현상이 굉장히 급격하게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제가 제시했던 미래학 어떤 주요 논지였죠. 장정일 씨가 이 강한 인공지능과 인간이라는 책에서 뽑은 그 이야기들이 제가 그동안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과 굉장히 많이 일치를 해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특히 그런 에이트 같은 허접한 책이 나오고 나서 여러분 정말 에이트 같은 거 읽지 마시고 이런 책을 읽어야 돼요. 진짜. 전 제 책보다 더 강력하게 이 빨간 책을 추천하고 싶은데 굉장히 깊이가 있는 데다가 역사성이 있는 그런 냄새가 굉장히 그런 아주 향기가 나는 책인데 그러니까 이제 책 팔아서 돈 벌어야지라는 냄새가 아니라 정말 책을 잘 썼다라는 그런 지금 향기가 납니다. 자,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결국 인간들은 인간주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줄곧 얘기하지만 유발 하라리가 실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 의식의 기원이 아직 정의되지 않았는데 인간과 인공지능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유발 하라리도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공지능에게 자꾸 의식이 없다 또는 뭐 감정을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극복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뭐랄까 인간이 기계와 분리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하고 분리돼서 우리 의식을 정의 내릴 수 있느냐는 거죠. 인간의 삶을. 그러니까 최재봉 씨가 뭐 포노사피엔스라는 말이 물론 그 사람이 한 얘기는 아니고 영국에서 먼저 그 얘기가 나왔던데 그 언어가 스마트폰을 배제하고 우리 현대인의 의식을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는가라는 문제인 거죠. 즉 기계하고 물질하고 인간의 의식이 분리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또 하나 인간에게 어떤 감정이나 도덕성 같은 문제도 니체가 오래전에 한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도덕성은 그 자체로 인간을 도덕적으로 만들어주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과 미래의 문학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인공지능이 더 도덕적이다. 인간보다. 인간은 우리 DNA 속에 그동안 비열하게 생존해 오면서 글쎄 지구적인 입장에서 비열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 종의 입장에서는 살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갖가지 이렇게 뭐 함정을 파서 동물을 사냥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인간은 비열한 것인 거죠. 어찌됐건 그렇게 생존해 왔던 그 남들을 속여야만 했던, 다른 동물을 속여야만 했던, 근데 그것이 우리가 동물 사냥이 전쟁을 통해서 인간 사냥으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듯이 우리가 동물을 함정을 파서 동물을 빠뜨려서 동물을 사냥하던 것을 더 나약한 인간이나 더 정보가 없는 인간을 속여서 함정을 파죠. 부동산 투기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간접살인을 하게 되는 거죠.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노동을 아주 교묘하게 착취를 하게 되면은 그 노동자들은 고속도로에서 졸다가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간접살인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아무튼 도덕성에 대한 것이 결국에는 이제 사실 인간이 더 도덕적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것도 그것도 인간주의라는 거예요. 사실 인공지능이 더 도덕적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자율성은 항상 시대적 조건과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게 과연 자율성이 생기지 않을 것인가 이런 얘기인 것이죠. 자율성 또는 도덕성이 생기지 않을 것인가 인공지능에게. 또 인공지능에게 창의성이 없을 것인가. 이미 현재 인공지능의 창의성이 인간을 능가했다고 그랬죠. 뭐 신소재를 개발한다거나 하는 부분. 이제 새로운 예술을 펼치는 것은 인공지능이 좀 약해요.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은 아직 생산적인 것과 비생산적인 것을 좀 생산적인 것 위주로 인공지능이 현재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예술을 즐기는 인공지능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현재의 그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인간이 써먹으려고 인공지능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생산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산업적이고 생산적이고 뭐 어떤 이용 가능한 정보 같은 것들,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 같은 것에 현재 맞춰져 있는 것이죠. 인공지능에게도 사회 속에서 인간 및 자연 그리고 역사와 상호작용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창의성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 세포의 역사가 38억 년, 40억 년이란 말이죠. 이 세포의 역사가. 그래서 그것이 세포가 그걸 기억하고 있고 거기에서 온갖 우리는 실수를 해가면서 지금 현재 이 생명이 여기까지 왔는데 바로 그 긴 시간, 40억 년이라는 긴 시간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 창의적인 일종의 인간 바이오 양자 컴퓨터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인간이. 세포 자체가 그 바이오 양자 컴퓨팅을 한다라는 거 제가 양자 생물학에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예를 들자면은 인공지능이 처리하는 데이터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이 한 3,000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거를 3시간 걸리다가 뭐 30분 걸리다가 3초 걸리다가 뭐 이렇게 압축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포가 40억 년 동안 경험했던 거를 한 40년 만에 경험할 가능성이 많죠. 40억 년간 경험한 거를 40년 만에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수많은 IoT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과 자연과 역사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압축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인공지능에게는 충분히 인공지능에게 창의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의식이라든가 어떤 창발적, 마치 우리가 인공지능이 영혼이 있는 것 같아라고 말할 시기가 분명히 저는 온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인공지능과 인간을 구분시키는 인간주의적 기준이 매우 추상적이고 역사적이고 뭔가 선언적이에요.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유발 하라리 호모데우스 비판할 때부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주의는 지금까지
실은 지구하고 동물에게 상당히 폭력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인공지능은 아마 그것조차도 아마 인간에게 지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니네들 너무 폭력적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더 도덕 선생처럼 보이게 되겠죠 나중에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초인이 되고자 한다는 거죠. 초인, 사이보그, 사이보그가 되어가고 그 사이보그가 되어가는 더 효율적, 더 월등한 수준의 사이보그가 되어가는 그 속도가 바로 자본하고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극소수가 굉장히 뛰어난 인간이 되면서 인공지능을 뛰어난 인간이 될수록 또 인공지능을 더 잘 이용하게 되고 하면서 0.1%, 0.01%가 부자가 되는 세상이 오게 되는 것인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위화감이라든가 차별을 못 느끼는 시대로 가버려요. 왜냐면 우리가 숨어있는 부자가 노출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려요. 우리가 보는 건 다 되게 평등한 사람밖에 없는 거야. 아주 극소수만 뭔가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가진 예를 들어서 이 지구 전체를 한 사람이 그 소유권이 있다고 칩시다. 관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 지구 전체 땅을 독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쓰는 놈이 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빌려 쓰는 거예요. 근데 for free야. 공짜로 빌려 쓰게 되는 방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가 부자인 시대하고 10%가 부자인 시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1%가 부자인 시대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다시 0.1%가 부자인 시대, 0.01%가 부자인 시대는 질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상황이. 그 사회적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뭔가 우리가 공짜로 빌려 쓰고 공유하는 시대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이제 뭐 제 주장이에요. 제가 그렇게 주장했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뭐 있죠. 어떤 쪽에 그러니까 유토피아냐 디스토피아냐인데 어디가 더 많으냐 몇 프로냐 글쎄 대략 한 4대 6이나 6대 4나 이쯤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인공지능 특이점은 올 텐데 이 김진석 저자가 이야기하는 게 저랑 얘기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게 뭐냐면은 인간과 기계를 나누는 그 모호한 가설, 추상적 가설 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그래야지 지금 인공지능 시대를 제대로 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인간주의를 먼저 벗어나야 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인간 좋은 정체가 집단적으로 잉여가 되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책은 굉장히 마지막 평가가 장정일 소설가 평가가 인공지능에 대한 치밀한 탐구와 검토를 담고 뛰어난 문명 비판서이기도 하다라는 게 이제 이 정도 해야 돼요. 책이 진짜 에이트 같은 그런 허접한 책을 보면 안 됩니다. 글쎄 아마 제 책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제가 사긴 살 건데 읽을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 걸리겠죠. 지금 유발하의 그 21세기 제안도 지금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다 못 읽고 있는 상황인데 이사를 다녀야 되고 아무튼 이거는 제가 사진 찍어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고 와우 이제 길어지겠는데 잠깐 끊고 이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너무 길어지니까.